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대만의 잠수함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대만의 잠수함 기술은 한국의 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다 있는데도 대만은 아니라며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만은 전투기 사업도 한다는데 한국의 KF-21과 거의 흡사하다고 밝혀졌으며 동시에 대만은 KF-21을 비하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군사기술로 보호받던 우리 해군의 최신의 3,000톤급 잠수함 기술 일부가 대만으로 유출된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6일 확인됐습니다. 먼저 유출된 기술은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것으로 대우조선은 해군의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 등 우리나라 주력 함정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경찰은 군사장비를 무허가 수출하고 대우조선의 잠수함 기술을 대만의 국영기업인 대만국제조선공사에 넘긴 혐의로 조선기자재 업체와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중에는 잠수함 기술 도면 일부를 갖고 출국한 뒤 이를 대만 기업에 넘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래 총 1,500억 원을 받기로 하고 대만 기업의 잠수함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대우조선 잠수함 건조 기술자로 일했던 퇴직자 등을 채용해 이 중 20여 명을 대만으로 보내 잠수함 제작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만은 오는 2025년까지 자체 기술로 잠수함 8척을 만들겠다는 걸 목표로 내걸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작년 말쯤 한국과 호주를 비롯한 나라들에서 대만의 잠수함을 비공개로 건조한다는 뉴스 다들 보셨을 겁니다. 당시 대만이 입찰을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할 때 기술 유출한 A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대만과 형제의 나라라고 말하는 일본의 업체들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고 다른 업체들도 포기한 이유는 바로 기술 유출 문제와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사업 처음부터 설계는 독일에, 건조는 한국의 기술자들을 섭외하며 기술 유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대만 남부 가오슝에 있는 대만 국제조선공사에서 잠수함 건조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명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빼낸 잠수함 유수분리장치, 배터리 고정장치 등 핵심 부품의 설계 도면 2건을 넘긴 것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찰에 한 변명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 나중에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만둘 수 없어서 계속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지 모를 수 있는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변명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바로 대만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관계자들이 구속이 되고 있는데 대만국제조선공사는 한국방산기술 해외 유출 사건 연루에 관해 한국 잠수함 설계 기술과 관련 문서를 제공받지 않았다며 모른 척을 하고 있습니다. CSBC는 7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잠수함 설계 프로젝트 관련 자문업체는 주로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한국 잠수함 설계 도면 등은 제공하지 않았다며 대만의 잠수함이 유출된 한국 잠수함 설계 기술로 건조됐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잠수함 프로젝트와 한국 장보고급 잠수함 설계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며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은 대만 잠수함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잠수함 배수량은 2,000톤이고 한국의 배수량은 3,000톤이다. 또 방향타 등 잠수함 각종 장비의 구성이 다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CSBC는 대만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 기업인은 없다며 이번 잠수함 설계는 기술협회 GL의 도움을 받아 CSBC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어떤 국가의 설계도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만 잠수함 건조에 사용된 유수분리기, 배터리 고정장치도 한국 제품이 아닌 자체 기술로 개발된 것으로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이러한 발표가 말이 안 되는 게 대만은 지난 2020년 잠수함 개발 초기 단계에서 대우조선의 잠수함을 대만의 잠수함과 언급하며 한국이 큰 힘이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박 건조는 한국의 건조 기술을 도입하기에 한국의 기술은 대만에 매우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대만의 말이 사실이라면 현재 검찰에 송치된 관계자들은 한국인이 아닌 것일까요? 이쯤에서 대만은 왜 갑자기 잠수함 사업에 목숨을 건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은 독립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만은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지난 20년간 현대식 디젤 잠수함을 선진국으로부터 구매하고자 했지만 각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팔겠다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미국 또한 핵 잠수함 기술만을 가지고 있어 디젤 잠수함에 대한 기술은 전무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만은 스스로 잠수함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2017년 잠수함 건조에 착수한 것입니다. 당시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산은 최대 160억 달러, 약 19조 원으로 전해지며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생각해보니 그렇게 급했으면 그냥 돈을 주고 기술을 샀으면 됐을 텐데 왜 굳이 기술 유출을 해서 오히려 주목을 받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편 기술 유출이 언론에 가시화되자 이상하게 대만인들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방해를 받지 않기에 잠수함 개발을 비롯한 방산 기술을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피해는 한국이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대만은 또 혼자 한국을 상대로 라이벌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말대로 자신들은 중국의 방해가 있다면 모든 일을 조용히 진행해야 하는 게 상식인데 지금 대만은 기사까지 열심히 내며 한국의 도움을 받은 적 없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대만은 현재 잠수함을 더불어 전투기 사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신들이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구매를 미국의 F-35를 구입하려 했는데 현재 구매를 할 수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맺었던 8.17 성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8.17 성명이란 미국은 대만의 무기 판매를 점차 줄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최종적인 해결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조항이 있는 한 아무리 미국이라도 대만에 전투기를 수출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자 대만은 또 KF-21의 기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현재 대만 군사 전문가의 주장으로는 현재 대만이 추진 중인 전투기 개발에는 한국의 KF-21의 노하우가 들어갔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대만은 황당한 발언을 합니다. 대만이 한국의 KF-21 개발진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스텔스 전투기 즉 5세대 전투기 적어도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한국에서 성공한다면 세계 각지에서 KF-21의 제작 성공에 참여한 한국 기술진들을 모셔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대만의 경국 전투기 시절 대만의 기술자들이 한국에 초빙된 적이 있다며 한국의 기술진들이 대만을 향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만이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바라는 것을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자꾸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KF-21 문제에서도 자신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이상하게 한국의 개발 과정을 깎아내리고 있는데요. 실제 대만 국정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의 말을 살펴보자면 한국이 KF-21을 개발하는데 8조 원 넘게 썼는데 유럽의 단일 국가도 이 정도 금액을 연구 개발에 쓰는 것이 쉽지 않으며 현재 대만은 한국이 들인 개발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개발이 진행되며 기간도 단축해 2024년에 공개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원래 대만은 전투기 사업을 2027년까지 완성시킨다고 했는데 갑자기 2024년에 공개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기간이 당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로부터의 기술 이전뿐입니다. 특히 대만의 전투기 자체 개발은 그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이에 외부 전문가들도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선 대만의 잠수함 사업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만은 잠수함 사업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전투기 사업에도 한국의 기술을 도용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기술을 호시탐탐 노리는 대만은 자신들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상당히 싫은가 봅니다. 현재 대만 기술의 상당 부분 의존해온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만은 다른 나라의 핵심 기술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12년에 처하기로 하는 등 경제 스파이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 핵심 관건 기술을 신설하고 관련 영업 비밀을 대만 밖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면 3에서 10년의 징역과 500만에서 5천만 대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대만은 자신들의 기술은 중요하면서 한국의 기술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관계자들이 모두 적발되고 외신들이 지켜보는데도 대만은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유럽국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러시아 제재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를 틈타 전범국임에도 다시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의 일방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일본에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인 지난 3월에는 러시아 함선 열척이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스가루 해협을 통과해 동해로 진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양국의 쿠릴 열도 문제에 관한 시위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의 무력 시위에도 러시아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종료했고 기시다 총리는 공식석상에서 쿠릴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쿠릴 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어선의 조업을 막기로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7일 남쿠릴 열도 부근에서 일본의 조업을 허용한 1998년 어업협정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안전조업에 필요한 각서의 서명을 미루고 협정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안전조업에 필요한 문서인 사할린주에 대한 무상기술 제공 문서의 서명을 늦추고 협정에 근거한 협력금 지급을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외무성은 일방적으로 협정 이행 정지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일본 어선들이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러시아 측과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국은 남쿠릴 열도 주변 해역에서 러시아 측에 의한 일본 어선 납포가 계속되자 1998년 주권 다툼을 미루고 안전조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조업 기간, 어획량, 협력금 등 조건을 매년 합의에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어업협정 중단을 선언하자 일본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불법 조업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는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한 해에만 불법 조업 혐의로 구금된 선원이 4,0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선례들을 본다면 이제 일본의 어선과 어업인들이 러시아의 무력 경고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수산업이 발달해 어민들의 활동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일본이 매번 말로는 러시아에 강한 척을 하지만 실제로 일본은 항상 러시아의 눈치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지난 4월에 발생했습니다. 4월 23일 일본 홋카이도 시레토코 반도에서 발생한 관광선 침몰 사고 지점이 러시아 핵잠수함의 둥지로 불리는 해역이어서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 4개 섬에 속한 쿠나시르 섬 부근도 관광선 가즈이로 실종자 수색 대상 해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색 대상이 된 해역은 러시아가 대미 전략상 중시하는 홋카이도 북쪽 오호츠크해에 속하며 러시아는 이 해역에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배치해 미사일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위대 간부는 이 해역에서 해상보안청, 구조선 같은 당국 선박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로서는 해저 지형이나 설비의 존재 등 군사정보가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이번 수색이 구조활동에 국한된 것으로 조정한 뒤에야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색은 사고 후 무려 2주가 지나서야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충격적인 모습에 일본 국민들은 정부에 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들을 구출하지도 못한 채 수색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여전히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방위비를 올리겠다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찬성한다는 지지 의사를 밝히자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본격적인 예산 증액 검토에 나섰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내년 이후에 방위 예산 증액과 관련한 검토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자민당 내에서는 근본적인 확충을 목표로 하자는 목소리가 다수입니다. 2022년 일본의 방위 예산은 5.4조 엔으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0.96%입니다. 현재 자민당은 정부의 5년 내 GDP 대비 2%, 약 100조 원의 방위비 확보를 제한한 상태입니다. 자민당 내 방위비 확충을 주도하는 인물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인데요. 아베 전 총리는 22일 기관총 탄환부터 미사일 방어인 SM-3에 이르기까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며 개전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전 능력은 유사시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데 아베가 이 발언을 한 것은 일본이 다시 전쟁 국가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민당의 제안대로 하면 매년 1조엔 한화로 약 10조 원씩의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매년 방위비 증액만 10조 원입니다. 이제 방위비 증액의 첫 해인 내년 예산에서 1조엔 인상이 가능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원래 일본은 지난 10년간 방위비를 약 7천억엔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간 5조엔을 늘리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방위비 증액은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작 확충 논란이 불거졌을 때 아무리 일본이라도 국민의 반발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재정 당국의 고위 관료를 인용해 늘리는 것은 좋지만 어디를 깎느냐라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예산 편성 비율을 보면 당장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회보장비의 절감뿐인데 이마저도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비가 복지비인데 초고령 사회인 현재 복지비를 줄인다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위비를 매년 1조엔씩 당장 내년부터 올려야 하는데 자민당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막대한 방위비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설명하기도 전에 무조건 올리자는 것이냐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코이케 아키라 일본 공산당 참의원 간사장은 필요한 것을 쌓아가기도 전에 이미 상당한 증액을 한다고 총리가 말해버렸습니다. 재원은 사회보장 예산 등을 상당히 줄이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아베 전 총리가 말하는 국채 발행 이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방위비 증액에 대해 아베 전 총리와 다카이치 정조회장 등 자민당 내 강경파들은 국채를 발행하면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260%를 넘어 주요국 가운데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조차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방위비 대폭 증액 방침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는 자민당과의 주장과는 반대로 일본은 엔저를 시작으로 한 경제 악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내부 전문가들조차 이번 엔저는 지난 엔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일본의 엔저 현상은 수출 기업들의 호재로 작용해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것이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화랑이던 지난 일본과 달리 현재 일본을 살릴 산업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난 점도 문제인데요. 1998년 기준 컴퓨터 수출은 수입을 7천억엔 이상 웃돌았지만 2021년에는 수입이 수출을 2조엔 이상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심각한 인력난 또한 기업들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연시켰습니다. 엔저는 수출 기업들에게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유니클로의 모기업 베스트리테일링의 야나이 다다시 회장도 지난 4월 엔화 약세 이득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신문은 엔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강화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산업이 살아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의 주도권을 내어준 지 오래 지났고 현재는 대만의 TSMC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며 공장을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일본의 유일하게 남은 산업인 자동차 산업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은 이상할 만큼 전기차로의 전환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럽 국가들이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약화시키려 친환경 차량을 법으로 규정한다고까지 했죠. 그 결과 현재 일본에 등록된 자동차 8,200만 대 중 전기차는 12만 5천 대, 1,000대 중 2대가 안 됩니다. 1,000대 중 9대 정도인 한국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현재 한국의 전기차 충전기가 10만 개가 넘는 데 비해 일본은 2에서 3만 대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본인들은 전기차를 이용하다 만약 쓰나미가 오면 충전을 하지 못할까 하는 불안함에 전기차 이용을 꺼린다고도 합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자동차 그룹 토요타,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 1위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단 1만 5천 대, 92만 대를 판 테슬라, 24만 대를 판매한 현대 기아차 그룹과 비교 자체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박사는 토요타가 친환경차를 대변해왔던 하이브리드가 계속해서 21세기 친환경차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오판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배터리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왕좌를 빼앗겼던 것처럼 마지막 남은 자동차 산업마저 도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3대 은행인 미즈호 은행은 이대로라면 오는 2050년엔 일본의 자동차 수출 실적이 한 대도 없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일본은 방위비 증액을 고민하고 있는데 방위비 증액을 할 자금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